좀 더 구체적인 응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심폐소생술에 대한 얘기인데요. 심폐소생술이 또 상황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어떻게 심폐소생술을 하느냐도 예후에 아주 밀접한 이제 관계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정확히 잘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어르신들이 대부분 노인이시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의 이제 노인의 특성상 폐 기능이라든지 심장 기능 또는 콩팥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장기 기능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고 또 심장이라든지 여러 기관의 어떤 신체 기관의 이제 문제들 때문에 혈액순환의 장애를 같이 이제 동반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또 하나는 치매 어르신의 특성상 자신의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잘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치료가 악화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어르신들을 이제 돌보고 있는 대상자들은 특히 심정지와 관련된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제 심정지라고 하는 것의 가장 큰 이제 원인들이 대부분 이제 부정맥과 심근경색, 뭐 그 외에 기타 뭐 폐혈증 이런 이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원인에 대한 치료보다는 우선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제 중요한 원칙으로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심폐소생술 과정을 잘 숙지하고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실시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단 이제 구체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중에 생존사슬이라는 이제 단어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우리가 치매 어르신의 심정지 상태에서의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데 필요한 일련의 사슬과 같은 그런 단계다. 생존 사슬을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이제 생존 사슬을 우리가 이해할 때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이 5가지 필수 조건들입니다. 이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 필수 단계가 첫 번째는 심정지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빨리 신속하게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심폐소생술과 더불어서 신속한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후에 심폐소생술을 지난 후에는 빨리 전문적인 심정지 후에 치료 기관으로 환자를 연계하는 것이 이 방금 이야기하는 5가지 필수 조건의 생존 사슬이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인데요. 주로 이제 치매 대상자들이 대부분 심장계통의 문제, 또 뇌혈관 질환 이런 위험인자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런 위험인자를 줄이는 것이 사실 심정지 발생을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이제 예방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심정지가 오고 난 후에 심폐소생술로 인한 생존율이 굉장히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심정지를 예방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것도 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 요인,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혹시 심정지 발생 전에 나타나는 징후들을 우리가 빨리 파악한다면 빨리 대처할 수 있고 응급센터로 빨리 환자를 이제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좋은 장점들을 또 보이게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심정지가 발생됐을 때 그것을 직접 목격한 첫 번째 목격자입니다. 그래서 이 목격자가 심정지를 신속하게 인지함으로 인해서 빨리 응급의료센터로 신고를 하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정지를 목격할 가능성이 높은 직원, 즉 치매 어르신들을 이제 자주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제 특히 치매 안심센터 같은 그런 이제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무엇보다 심정지를 인지하는 거, 심정지 증상에 대한 교육, 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생존사슬은 신속한 신고입니다. 그래서 생존사슬의 두 번째 고리가 바로 신속한 신고이고요. 이거는 이제 목격자가 직접 빨리 전화를 걸어서 응급의료센터에 응급의료 체계에 알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119죠. 119 구급대원에게 출동시켜서 알리는 것이 이제 임상 외의 상황에서는 가장 일련의 과정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속한 신고 후에 이제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 생존사슬인 신속한 심폐소생술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처치는 목격자에 의해서 실시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고요. 주로 이제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목격한 즉시 일단 연락을 하고
시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생존율이 2배 내지 3배 이상 증가된다. 즉 심폐소생술을 목격자가 목격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심정지 상태에서 실시했을 때는 생존율이 2배에서 3배 이상 증가된다. 이렇게 많은 통계를 통해서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생존 사슬은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즉 자동 제세동기 또는 AED라는 이제 이름으로 사실 이제 최근에는 공공 장소에 많이 이제 비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처치를 빨리 시행할수록 효과가 있는데요. 자동 제세동기의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일정 약간의 교육만 받으면 충분히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그래서 뒤에 제가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또 추가적으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제 심실세동 상태에서는 제세동기를 1분 지연하게 되면 성공 가능률이 7 내지 10% 감소한다. 즉 다시 말하면 효과적으로 제세동기를 빨리 사용할수록 그만큼 성공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째가 효과적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심정지 후에 얼마나 치료적인 상태로 빨리 환자를 인계하는 거죠. 그래서 제세동 처치에 반응이 없는 대상자 이런 경우는 빨리 심정지 대상자의 자발순환을 회복시키려면 응급의료 체계로 빨리 연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약물 투여라든지 혈관 수축제 또 뭐 항부정맥 이런 약물들을 통해서 전문 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혹시 자발적으로 회복된 대상자라 하더라도 이제 안정을 취하고 그리고 또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로 대상자의 이제 생존이 좀 더 이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무엇보다 통합적인 심정지 후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생존 사슬의 5번째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불어서 5번째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후의 치료 중에 하나가 이 치료의 이제 목표 체온을 빨리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저체온으로 빠지거나 또는 그 이제 반대 상황이 됐을 때 적당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료하는 거. 그리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심정지 후에 이제 돌아왔더라도 빨리 관상동맥 중지술을 사용한다거나 또 경련에 의한 발작이 있다거나 이럴 때는 그에 맞는 이제 상응하는 치료를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빨리 의료기관이나 시설로 이송을 해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지막 5번째 생존 사슬의 중요한 이제 그 이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기본 소생술의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가 201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이 이제 가장 최근 건데요. 이것이 2006년부터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에 개정이 되고 2011년에 다시 재개정이 됐는데 이전 순서와 좀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2006년 이전에는 심폐소생술 순서가 ABC였습니다. 즉 에어웨이, 즉 뭐예요? 기도를 먼저 개방하고 그리고 B, 브레싱, 호흡 확인을 하고 인공호흡을 하고 마지막이 C, 흉부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 6년에 제정이 된 11년 이후로 지금까지도 우리가 쓰는 가이드라인에는 CBA입니다. 즉 흉부 압박을 먼저 하고 그리고 기도를 개방하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는 이 순서로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흉부 압박을 먼저 하는 소생술, 즉 흉부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우리가 201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일반인 구조자가 흉부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충분한 훈련을 받고 의료인이고 인공호흡을 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이제 인공호흡과 함께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흉부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흉부 압박 소생술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임상 연구에서도 보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흉부 압박만 하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것은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생존율을 올리고 있다라고 많은 연구에서 나와 있고요. 또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 또는 인공호흡을 하고 싶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흉부 압박 소생술만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효과적인 흉부 압박 소생술을 하는 방법을 이제 숙지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심정지 직후에는 우리가 비정상적인 호흡음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숨을 헐떡인다거나 또는
그 헐떡이면서 동시에 가쁜 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심정지 호흡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이런 호흡들입니다. 이것이 관찰이 됐을 때 또는 경련 발작에 의해서 이런 움직임이 같이 동반이 됐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심정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목격한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빠른 시간 내에 심정지 발생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특히 치매 어르신 대상자 같은 노인 환자분들 특히 많은 이제 그 기저 질환이라든지 또는 이제 심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주변에서 가까이 대하시는 이제 우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15년 한국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에서 이야기하는 고품질 심폐소생술이라는 건 과연 뭐냐는 거죠. 그래서 같은 심폐소생술을 하더라도 좀 더 퀄리티 높은 심폐소생술 방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에 이제 몇 가지의 이제 기준이 있는데 적절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압박 깊이 그리고 적절한 심장에 압력을 가하는 속도 그리고 압력을 가했으면 충분히 이완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리고 가슴 압박을 최대한 중단하는 시간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고품질 심폐소생술에 대한 것을 잠시 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가슴의 깊이 또는 이제 속도 가장 중요한데요. 보통은 성인의 경우 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성인에 해당이 되죠. 성인은 한 5cm 정도 깊이로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압박의 속도는 분당 100 내지 120회입니다. 그렇다면 보통 우리가 이제 1분이 60초죠. 그럼 이제 120회, 그러니까 120회를 누른다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가 되는지를 이제 가늠해 보셔야죠. 그래서 보통 하나, 둘, 셋, 넷 이런 이제 이 정도의 속도로 이제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정지 후에 자발적인 순환이 회복된 이제 치매 대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그 심정지 후 치료 과정으로 빨리 연계해서 저체온 치료라든지 또는 관상동맥 조영술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빨리 인계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치료가 중요하고 주로 이제 24시간 이런 이제 동맥 관상동맥의 중재술이라든지 이런 이제 심정지 후에 치료가 가능한 곳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옮겨주는 것을 우리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 심폐소생술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이제 기본 심폐소생술은 일단 의식이 없는, 즉 무의식 치매 대상자를 발견한 즉시 시행하는 거고요. 순서는 이렇습니다. 먼저 구조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먼저 구조를 요청하시고 주로 우리는 119나 뭐 응급의료센터로 연결을 하겠죠.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C, 흉부 압박입니다. 그리고 뭐죠? A, 기도 유지를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B, 인공호흡, 그리고 제세동기를 사용하는 AED를 사용하는 이 순서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까지 그러면 심폐소생술을 하느냐? 사실 심폐소생술의 목적은 응급의료센터에 빨리 환자를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조금이라도 그 산소 공급이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의 심장 박동이 회복될 때까지, 즉 뇌와 심장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이 바로 심폐소생술의 목적입니다. 심폐소생 순서는 아까 개정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공호흡 전에 먼저 C, 가슴 압박을 먼저, 컴프레션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C, A, B 순서를 꼭 머리 기억해 놓으시고요. 이전에 아까 제가 사정 순서에서는 A, B, C였죠. 근데 그 사정 순서하고는 다릅니다. 심폐소생술 순서는 C, B, A, 즉 컴프레션, 그다음에 에어웨이, 그리고 브레싱 순서를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일반인 구조자, 그리고 어떤 훈련되지 않은 구조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이제 B는 제외하셔도 되고 흉부 압박 소생술만을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도록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는 구조자라든지 또는 119 대원을 포함한 응급의료 종사자는 반드시 이제 흉부 압박과 더불어서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강조를 드렸는데요. 어떤 것이 과연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인지 좀 더 정확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심정지 상태일 때 실제 가슴의 압박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한 5cm 정도 깊이로 이제 압박을 하시고요.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슴 압박과
또 어떤 경우에 훈련이 된 경우는 이제 인공호흡을 동시에 시행하거나 또 제세동기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이제 심장 압박을 중지해야 되는 인터벌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최소한의 인터벌을 두셔야 됩니다. 권고하기는 10초를 넘기지 말라. 10초 이내로 최소화를 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인공호흡을 너무 과도하게 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지의 즉각적인 확인, 주로 반응이 없는 것, 또 비정상적인 호흡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면 이제 환자가 숨을 쉬지 않거나 또 심정지 호흡 아까 말씀드렸죠. 불규칙하고 뭐 가쁜 호흡을 한다거나 이런 정상적이지 않은 호흡을 하는 모든 형태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의 경우는 심정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맥박을 촉진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인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순서가 제일 처음 뭐였죠? 먼저 응급의료센터에 연락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컴프레션 하기 전에 의식이 있는지 맥박이 뛰는지를 이제 의료인 같은 경우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경동맥 맥박을 촉진해서 10초 이내에 합니다. 보통은 한 7초 정도, 7초 정도 저희가 권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맥박 유분을 확인하고 가슴 압박이 지연되지 않도록 10초 이내에 맥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또 호흡을 동시에. 그리고 여러 명 구조자가 함께 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체계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심폐소생술 순서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환자가 쓰러져 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이럴 때를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반응을 확인하셔야 되죠. 그래서 현장이 일단 안전한지 일단 현장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그림에서처럼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만약에 있다라면 환자가 움직이거나 반응을 보이겠죠. 신음소리를 내겠죠. 그러나 전혀 반응이 없다. 그러면 제가 심정지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의식이 일단 없다라는 걸 확인이 되면 첫 번째가 바로 컴프레션에 가는 게 아니라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반응이 없다. 즉시 주변 사람에게 119 요청을 하거나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냐? 직접 본인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이 요청을 할 때는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이 남성분에게 요청을 한다. 그러면 거기 청바지 입으신 남성분 119에 전화해 주시고요. 오실 때 자동 제세동기 좀 가져다 주세요. 또는 AED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호흡을 확인하는 겁니다. 호흡을 확인하시는 것은 아까 제가 얼마라고 했죠? 10초. 보통 이제 7초 정도 저희가 권장을 하는데 10초 이내로 간단하게. 근데 이거는 일반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인의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인은 이 브레싱이 있는지 맥박을 잡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단 이제 일반인에서는 저희가 권장하지 않고 의료인 같은 경우는 10초 이내에 호흡과 동시에 이제 경동맥 맥박을 촉진해서 이제 상황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호흡이 없다. 그리고 비정상적인 호흡이다. 또는 심정지가 판단이 된다라고 하시면 이때는 이제 심폐소생술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압박입니다. 그 다음 순서는 그래서 가슴 압박은 이제 꼭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는 숫자입니다. 30회입니다. 그래서 일단 압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야 되죠. 단단한 바닥하고 평평한 곳에 환자를 반듯하게 눕히십니다. 등을 대고 눕혀서 가슴 흉골뼈에 압박할 위치를 잡으셔야 되는데요. 예, 이겁니다. 바로 그래서 양쪽 바스트 포인트의 중간에 중간에 압박 지점이 되고요. 손은 이 모양으로 뭐 오른쪽이 위로 가든 왼쪽 위로 가든 상관은 없고요. 주로 이제 본인이 이렇게 편하신 대로 해서 깍지를 껴서 이 부위를 압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를 바닥에 단단히 눕히고 평평한 곳에서 환자가 등을 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흉골, 가슴뼈 그래서 이 부분을 깍지를 낀 두 손으로 손바닥에 이제 프레셔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양팔을 쭉 펴셔야 돼요. 팔꿈치가 구부러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체중을 실으셔야 돼요. 예. 예, 체중을 실으셔야 되고 환자와 내 몸이 이제 수직이 되도록 뒤에 제가 다시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압박된 가슴을 또 완전히 이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눌렀다가 완전히 떼는 거, 눌렀다 완전히 떼는 거 이거. 그리고 속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당 100에서 120회. 예, 그래서 속도를 정확히 조금 인지하시고 한 5cm 정도의 강도로
강하고 빠르게 정확한 압박 지점을 프레셔를 주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0회 시행을 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숫자를 세시는 게 필요해요. 속으로 세지 마시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로, 입으로. 하나, 둘, 셋, 넷. 30이 될 때까지 규칙적으로 시행을 하시고요. 환자가 회복이 되거나 혹시 119가 도착했다. 그러면 도착할 때까지는 지속하셔야 되고 도착했으면 이제 119 대원에게 이제 환자를 인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정지 초기에는 가슴 압박막을 시행하는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하죠. 이거와 이제 인공호흡을 함께 실시하는 이런 이제 효과가 어떠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가슴 압박 소생술만으로도 충분한 이제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비슷하대요, 사실은. 그래서 특별히 훈련되지 않은 일반인 같은 경우는 이제 흉부 압박만으로도 충분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인지하시고 지체 없이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훈련을 받은 의료인이라든지 또 119 뭐 구급대원 같은 경우는 30회 압박 후에 2회 인공호흡을 합니다. 인공호흡을 할 때는 이제 최대한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슴 압박의 중단 10초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에 빨리 시행하시는 게 필요하고 환자의 머리를 뒤로 기도를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웨이를 유지하시는데 환자 머리를 뒤로 젖힌다. 그러면 어디를 젖히면 머리가 젖혀지냐면 이마를 이렇게 뒤로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를 누른과 동시에 두 손으로 코를 잡습니다. 그래서 턱을 들어 올리면서 이마를 누르시면 기도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시고 여기 있네요. 머리를 젖히던 손의 엄지와 검지를 환자의 코를 막아서 입을 크게 벌려서 환자의 입을 완전히 막은 다음에 1초에 걸쳐 숨을 후 하고 2번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어넣을 때 환자의 가슴이 부풀어 오르는지를 눈으로 같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숨을 불어넣은 후에는 입을 떼고 또 코도 놓아주어서 다시 공기가 바깥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아웃풋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이 그림과 같이 그래서 머리를 뒤로 한 손으로 젖히고 그리고 또 젖힌 그 손에 엄지와 검지로 환자의 코를 누르고 입으로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인공호흡을 잘 모르거나 또는 왠지 꺼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호흡은 시행하지 않고 가슴 압박 소생술만을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반복을 하느냐?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은 30대2입니다. 즉 119 대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30대2로 반복을 하시는 거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슴 압박 하나, 둘, 셋, 넷, 30 한 다음에 인공호흡 하시고. 근데 혼자서 이제 만약에 내가 혼자서 내 구조자 다른 구조자가 없고 나 혼자 한다 그러면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혼자서 하는 거고요. 지금 그림처럼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한 분은 이제 30번의 가슴 압박을 하시고 나머지 한 분은 30번 다음에 이제 2번 아까 기도 유지를 하고 코를 막고 입으로 2번 인공호흡을 1초 동안 후 하고 불어넣는 거죠. 이거가 이제 두 분이 아는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5주기까지 그러니까 30회 그다음에 2번 인공호흡 30회 2번 인공호흡 5주기까지 하고 나면 역할을 바꾸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119 구급대원 올 때까지.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가슴 압박 하시는 분이 굉장히 생각보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본인이 중간에 하시다가 굉장히 이제 번아웃 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이제 규칙적으로는 5번, 5주기마다 두 분의 이제 역할을 바꾸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왜 정하느냐면 예를 들자면 아까 제가 10초 정도 이 가슴 압박이 정지해서는 안 된다. 그 이내로. 예를 들자면 이제 중간에 하다 둘이 바꾸는 과정에서 사인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왕좌왕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30대 2를 두 구조자에 있는 경우는 이제 5번 반복한 다음에 체인지한다. 이렇게 서로가 이제 약속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심폐소생술에서 이제 회복 자세입니다. 가슴 압박 소생술을 시하던 도중에 환자가 소리를 낸다, 움직인다, 호흡이 회복됐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때는 심폐소생술을 멈추는 거죠. 그리고 호흡이 회복이 됐다면 환자를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머리만 옆으로 돌려서 이제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후로 환자의 반응과 호흡을 관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다시 심장 정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떠나시는 것 뭐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그 옆에서 계속 환자를 옵서베이션 하다가 이제 119 구급대원이나 또는 이제 응급의료 틈으로 환자를 연계하시면 됩니다. 자, 환자의 반응과 정상적인 호흡이 없어진다. 그리고 심정지가 재발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다시 그런데 아직 119는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시 가슴 압박과 방금 하셨던 인공호흡을 다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제세동기 사용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심장의 어떤 리듬을 규칙적으로 바꿔주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이제 AED라는 제세동기인데요. 이 제세동기는 최근에는 공공장소에 의무적으로 거의 다 가지고 비축을 하게끔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세동기라는 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제 이렇게 주로 심실세동 같은 불규칙한 심장 리듬의 이제 대상자들에게 매우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심장으로 통과를 시켜서 심장 근육을 이제 활동 전율을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심장이 세동되지 않도록 이렇게 심진 세동을 종료시키고 심장을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이제 자동 제세동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좀 전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생각보다 이 AED 사용 방법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교육만 받으셔 놓으면 실제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환자의 이런 이제 상황들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알고 계시는 게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이제 제세동기 모양은 뭐 많이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모양으로 이제 주로 보면 뭐 요즘에는 주민자치센터나 뭐 공공장소 또 심지어는 아파트 입구에도 제세동기가 이렇게 이제 비축이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이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세동기를 가져와서 환자에게 이렇게 이제 뭐예요? 영향을 주지 않는 바로 옆에 제세동기 놓습니다. 놓은 다음에 이 뚜껑을 열면 전원 버튼을 누를 수가 있어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는 거죠. 즉 이제 심장 충격, 이 반응, 정상적인 호흡이 없는 심정지 환자에게만 사용하는 건데 주로 이제 이것이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서 일단 놓는 거죠.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원을 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이렇게 이제 패드가 2개가 이렇게 있고 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라인이 일단 이게 AED와 연결이 돼야 되겠죠. 라인이 연결되어 있는 일단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라인에 이렇게 패드가 2개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패드에 보면 패드에도 그림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위에다 대야 되냐 이게 아니라 패드에가 이 모양의 대라라고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대로 첫 번째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가 쇄골뼈거든요. 쇄골뼈 아래에 발에. 그래서 여기 쇄골뼈 아래와 이 바스트 포인트 사이에 하나를 부착하시고 패드 2는 왼쪽에 중간 겨드랑이와 이 바스트 포인트 밑에 쪽에 요 부위를 이야기하면 옆구리 쪽에 이렇게 부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패드에 혹시 이물질이 있다. 그럼 잘 부착되지 않기 때문에 잘 제거하시고 부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자동 제세동기 본체와 이 패드의 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지를 항상 확인하시고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멈추셔야 됩니다. 환자에게서 손을 떼시고 주변에 있는 분도 환자와 멀어지게 환자에게 우리가 손을 대고 있으면 같이 충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환자에게 손을 떼시고 혹시 이제 이 제세동기가 분석을 해서 이제 심장 충격, 즉 제세동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음성 메시지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음성 메시지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심장 충격기, 즉 제세동기는 이 충전 자체가 수초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동안에는 계속 패드를 부착해 놓고도 압박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자, 심장 충격이 필요한 경우라면 제세동기에서 이렇게 이제 말이 나옵니다.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십시오 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이 경우는 계속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세동이 필요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면 이 기계가 버튼이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그럼 그 버튼이 깜빡깜빡할 때 버튼을 누르시는 건데요. 이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 다른 사람의 환자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 있다거나 또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구조자가 접촉이 되어 있는 경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떨어질 수 있도록 자, 환자에서 떨어지세요라고 명령을 하시고 그리고 심폐소생술에 깜빡깜빡하는 버튼을 샷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아까 말했죠. 10초 이상 지연해서는 안 된다. 다시 심장 충격을 실시한 후에는 즉시 이제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30대 2로 시작을 하고 혹시 인공호흡이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면 가슴 압박만 한 5cm 정도의 깊이로 분당 100 내지 120 속도로 해서 30회를 이제 시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제세동기는 2분마다 심장 리듬을 반복해서 분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장 충격기의 사용이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잘 익숙해져 잘 알고 계시면 교육이 돼 있으시면 실제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건 언제까지 사용하느냐? 119가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인공호흡과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그리고 제세동기 사용을 규칙적으로 반복하시고 이제 반복하시면 됩니다. 자, 꼭 알아둬야 될 걸로 정리하고 다음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5가지 생존사슬 말씀드렸죠? 뭐였습니까? 심정지 예방과 조기 발견, 그리고 신속한 신고, 그리고 신속한 심폐소생술. 여기에는 아까 제가 고품질의 심폐소생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속한 AED, 제세동기 사용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효과적인 전문 소생술과 심정지 이후에 치료를 얼마나 빨리 연계를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생존사슬의 5가지 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의식이 없는 치매 대상자를 발견했다. 순서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119나 응급센터에 구조를 먼저 요청하십니다. 두 번째는 흉부 압박을 합니다. 구조를 요청하실 때 제가 정확하게 구조를 이제 환자 요청하실 분을 지목하고 그리고 119 연락해주고 오실 때 AED 자동세동 가져다 달라라고 정확한 명령을 해달라 말씀드렸고 혹시 주변에 요청해 주실 분이 없으면 누가 합니까? 본인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구조 요청 1번. 두 번째가 컴프레션, 흉부 압박. 흉부 압박은 30회. 분당 100에서 120회 속도로 30회를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어웨이, 기도를 유지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인공호흡은 30대 2인데 이 인공호흡은 가능하신 분만 하시면 된다. 제가 교육이 됐거나 의료인의 경우는 시행한다. 그리고 AED, 자동 대소동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심폐소생술의 단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왔네요. 그래서 가슴 압박을 먼저 시행한다.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C, A, B 순서를 기억하시고 일반인 구조자는 이제 여기서 B는 안 하셔도 되고요. 흉부 압박 소생술만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파트는 이제 치매와 관련된 응급 상황과 대처. 그래서 기도 폐쇄라든지 또는 뇌졸중이라든지 또는 경련 그리고 정신행동 증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파국적인 상태 이런 것들 이제 각각 다루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폐소로 인한 응급 상황입니다. 실제 방금까지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심정지라든지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제 함께 연결이 되는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많은 상황에서 상기도 폐쇄가 될 상황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제 무의식 상태에서 혀가 말리면서 혀가 이제 기도를 폐쇄한다거나 또는 원치 않는 뭐 이물질에 의해서 또는 상기도가 많이 붓는 뭐 기도 손상이라든지 교살은 이렇게 목이 졸리는 걸 말씀하죠.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기도 폐쇄가 되는 원인이 되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기도가 폐쇄된다는 건 아주 위험한 상황을 이제 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폐쇄된 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유지시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치매 어르신들이 어떤 식욕의 욕구가 강하신 분들이 있죠. 이거는 이제 굉장히 음식을 주의하지 않고 먹는 이런 상태가 벌어지기도 하고 또 하나 이제 치아 상태가 또 안 좋다 보니까 특히나 더 그러고 또 삼키는 능력, 씹는 능력들이 이제 별로 원활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기도를 막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완전히 폐쇄가 되는 경우는 이제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치 방법과 대처 방법들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혀에 의한 기도 폐쇄입니다. 그래서 원인은 주로 이제 상기도 폐쇄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요. 혀입니다, 혀. 그래서 주로 이제 치매 대상자가 이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서는 거의 이런 일은 이제 벌어지지 않겠죠. 이것이 이제 주로 혼미라든지 혼수 같은 무의식 이런 이제 상태 또 특히 혼수 상태에서 의식이 이제 약간 약할 때에는 이런 이제 혀에 의해서 기도가 폐쇄되는 게 굉장히 흔하게 벌어집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을 반듯하게 앙화이가 이제 반듯하게 눕히는 거죠. 반듯하게 눕혔을 때 이제 인후
즉 기도 쪽으로 이렇게 혀가 말리면서 기도를 이제 덮는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폐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 이제 증상이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부분적으로 기도가 폐쇄되면 환자가 코를 콕 하고 코를 고는 그런 호흡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주무실 때 왜 코를 고는 양상이 그다지 좋은 양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부분적으로 폐쇄가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코를 고는 호흡으로 해서 대신 이제 막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기도가 폐쇄되면요 전혀 호흡이 없습니다. 이때는 아주 위험합니다. 이대로 두시면 바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처치를 하느냐? 첫 번째 이제 도수적 매뉴얼 에어웨이 방법이 손으로 일단 유지를 시키는 거죠. 아까 제가 여러 가지 그 기도를 유지하는 그 방법들을 알려드렸는데 두부를 뒤로 단순하게 머리만 뒤로 이렇게 꺾어주는 두부 경사 방법, 그리고 하악 턱을 위로 올리고 이제 뭐 이마를 뒤로 미루는 방법, 그다음에 후부를 이제 두부를 후굴로 이렇게 이제 목 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머리를 뒤쪽으로 또 기우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트리플 에어웨이라고 3중 기도 유지 방법, 턱 위로 올리기 방법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혀에 의한 기도 폐쇄 같은 경우는 이제 처치자의 손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혀를 이제 교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목 뒤쪽, 인후 뒷벽에 닿아 있는 혀의 그 끝부분 있죠. 기저부를 이렇게 위로 올려서 기도를 개방시키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일단 사정을 잘 하셔야 되죠. 이게 혀에 의한 기도 폐쇄인지 아닌지를 파악하시는 게 그래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무의식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구강 인드 기도기라든지,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에어웨이 같은 그런 이제 무의식 경우는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간단한 이제 기구들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근데 의식이 있는 경우는 이런 기구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어서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기도 폐쇄가 됐을 때 우리가 기도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그림으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하악 거상법입니다. 손 하나는 이렇게 턱을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한 손으로는 머리를 이마 쪽을 뒤로 이렇게 밀리다 보면 기도가 이렇게 일자로 유지가 되겠죠. 이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부 후굴. 그래서 헤드 틸트 넥 리프트 방법이죠. 그래서 렉을 리프트 하는 거죠. 손 하나는 목을 올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는 아까처럼 이마를 이제 해서 뒤로 밀어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또 역시 기도가 일자로 유지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중 기도 유지법은 이제 3가지. 그래서 보면 머리를 뒤로 누르면서 턱은 들어 올리면서 구강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두부를 머리를 뒤로 훅을 하고 하악, 즉 턱을 위로 견인하고 손으로는 엄지손으로 주로 이제 입을 구강을 여는 방법 이렇게 주로 이제 기도 폐쇄 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제 숙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 이물질, 이제 질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물질이 흡입이 되면 기도가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하게 폐쇄되어서 갑자기 상기도 폐쇄에서 환자가 사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특징적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치매 특성상 음식을 잘 안 씹고 아주 급하게 삼킨다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서 음식 드시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카페 코로너리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음식을 먹다가 갑자기 질식하는 경우죠. 특히 이제 치매 대상자 중에서 의치, 틀니를 착용하는 경우에 잘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이제 물을 많이 안 드세요. 물을 조금 드시고, 그 다음에 신체 방어 기능. 그랬을 때 빨리 그것을 우리가 이제 목에 음식물이 끼었다 그럴 때 악 하는 이런 어떤 반응이 빨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런 방어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입안에 큰 정도의 예를 들어 음식물이 들어있다. 그럼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삼키지 않고 잘게 씹는다거나 뭐 뱉는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치매 어르신들이 이런 이제 가늠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크기의 음식이 들어갔는지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그걸 그냥 삼킨다거나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카페 코로너리 신드롬 같은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질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이제 우리가 단단한 음식, 인절미 이런 거 있죠. 고깃덩어리 이런 거 잘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에 이런 이제 증상을 우리가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자, 어떤 증상이 그러면 나타나느냐? 전혀 말을 못하고 환자가 끙끙끙,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반응으로 이렇게 아주 안절부절 못하면 울기도 하죠. 또 목을 움켜쥐고 막 일어나서 막 뭐라 그러죠? 막 깡충깡충 뛰는, 또 일어났다 걸으려고 하는데 막 못 걷고 비틀거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다른 사람들에게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이렇게 손을 들어서 위급한 신호를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얼굴 이렇게 경정맥이 확장이 되면서 얼굴이 사이너시스 청색증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심하면 의식 상태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치매 어르신들이 치매 특성상 이런 또 표현을 잘 할 수 없다거나
또는 굉장히 이제 기력이 노쇠되어 떨어져 있는 경우는 이런 표현 없이 그냥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식사로 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변에서 음식을 드실 때 어르신을 돌보시는 또는 주변에 계시는 가족 뭐 등등 직원분들이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주로 기도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입에 들어있는 뭐 음식이면 음식을 제거하는 거. 실제 이제 임상 상황에서는 이제 라링고스코프 같은 후두경을 이용해서 후두 안에 뭐가 있는지 직접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여의치 않죠. 대부분 여의치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일단은 도수적 손을 이용해서 손을 집어넣어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상기도 폐쇄가 된 경우에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제 후두를 이제 보면서 여러 가지 처치방, 코핑, 기침을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등을 두드리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매뉴얼로 앞쪽에서 이렇게 도수적인 압박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손가락 핑거로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런 적절한 응급 처치 수를 상황에 맞게 실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그림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주로 이제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 이건 있는 상태에서 환자가 주로 이제 쓸 수 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세운 다음에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 등 부분을 강하게 한쪽 손으로 이렇게 치시면 목에 걸려있던 이물질이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환자가 이제 주로 누워 지내는 경우는 일어 세울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누워 있다가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환자를 빨리 행와이 옆으로 이렇게 머리를 빨리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지금 그림에서처럼 옆으로 머리를 하고 등을 역시 똑같이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강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등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이 있고 또 조금 환자가 설 수 있다라고 된다면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우리가 하임리 방법이라고 흔히 많이 알고 계시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손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 어떤 방법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주먹을 쥐고 위에 이렇게 주먹을 감싸는 이런 형태를 하시고 복부 압박 부위 위치가 이제 여기입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오목 가슴이라고 하는 부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흉골뼈 바로 아래 이게 오목 들어간 가슴 부위를 강하게 이렇게 주먹진 손으로 강하게 이것도 역시 강하게 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살 해서는 안 되고요. 주로 이제 의식 있는 환자의 복부 압박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하임리 방법. 위치랑 방법을 좀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주로 이제 무의식 상태라든지 누워 계시는 경우는 지금의 방법들을 사용하시기가 힘듭니다. 반드시 앙화의로 주로 누워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이제 복부를 압박하는 거예요. 어브노미널 쪽을, 복부 쪽을 환자의 손이 수평이 되게 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박해서 밀어내는 거죠.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역시 이제 똑같은 방법들을 다시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매뉴얼을 이용해서 구강 안에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 크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손으로는 입을 열고 다른 손으로는 구강 안에 있는 음식을 꺼내는 이런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하나는 동시에 손가락 두 개 하나를 가지고 한 손으로 이렇게 십자를 만들어서 엄지손이 입이 열리게 하는 거죠. 엄지손은 입이 열리는 그 지렛대 역할을 하고 두 번째 검지손가락으로 안에 있는 물건을 빼내는 한 손으로 이렇게 빼야 될 때는 그래서 동시에 두 손으로 하느냐 또는 한 손으로 이물질을 빼느냐에 따라서 이제 매뉴얼 방법이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치매와 관련된 응급 상황이 첫 번째 질식이었고 두 번째가 이제 뇌졸중입니다. 스트로크 또 굉장히 어르신 치매 대상자들에게 아주 밀접하게 이제 영향을 주는 또 이런 이제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이제 정확히 좀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뇌졸중은 이제 어떠냐? 뇌졸중의 정의를 일단 하자면 뇌 조직 내에 혈액 응고 이거는 우리가 경색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출혈 이거는 이제 뇌출혈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혈액 응고나 임팍이라고 하는 경색과 또 이제 출혈이라고 하는 뇌출혈의 두 가지 원인이 가장 흔한 원인. 이거에 의해서 갑자기 이제 혈액 맥관계가 병변이 나타나면서 환자가 무력해지고 마비가 오고 또 언어 장애가 오고 더 나아가서는 혼수 그리고 혼동 상태가 나타나는 증상을 바로 우리가 스트로크, CVA라고도 하죠. 그래서 세리브랄 바스큘라 액시던트에서 뇌혈관 장애라고도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이고 또 이제 하이퍼텐션 같은 고혈압 병력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뇌졸중 CVA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심부정맥은 뇌순환을 폐쇄시키는 또 임팍 색전을 일으키는 영향으로도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험성이 높은 이제 그룹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주로 이제
대부분은 이런 이제 스트로크나 CVA가 오기 전에 이제 주로 수개월 전부터 이렇게 소뇌졸중이라고 부르는 이행성 허혈성 발작 같은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행성 허혈성 발작이란 무엇이냐 이거죠. 요거는 주로 보면 1초에서 이제 짧게 주로 이게 잠깐 왔다 갑니다. 보통 10분 이내로 이렇게 왔다 가는데요. 자주 재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눕거나 앉아 있거나 일어설 때 이제 과로하거나 정서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이제 심한 기침으로 인해서 유발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이전에 어떤 전조 증상이 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뇌졸중 의심이 있는 치매 대상자라고 한다면 이전에 이런 허혈성 발작 경험이 있는지,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즉 고혈압이라든지 심장질환, 당뇨 또는 뭐 혈구와 관련된 이런 장애들이 있는지를 이제 병력 청취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사정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뭐 드시는 약이 있는지, 투약적인 약물, 특히 이제 고혈압 약, 뭐 당뇨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전조 증상이 혹시 있었는지, 그다음에 언제 그 증상이 나타났는지, 그리고 어떨 때 촉진 인자 있죠. 뭐 예를 들어 무리했다거나 또는 뭐 잠을 자고 있었다거나 음식을 드신 다음이라거나 이런 촉진 인자가 있어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어지러움, 현기증이라든지 가슴이 막 이렇게 심하게 뛰는 심계항진, 팔피테이션 같은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좀 알고 계시면 좋은 게 환자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를 기억해 놓으시는, 물어보시는 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측마비가 왔을 때 이제 그런 거에 또 확인을 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신체 사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뇌졸중의 징후를 알아내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혼동을 보이거나 또는 이제 치매 대상자라면 뇌졸중을 의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들을 알고 계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반측성 부전마비와 편마비입니다. 그래서 반측성 부전마비는 이제 완전한 마비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한쪽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근육이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리에 힘이 빠진다거나 오른쪽 팔이 갑자기 힘이 이렇게 약해진다거나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편마비는 그야말로 이제 전혀 그쪽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구음장애는 실제 이제 발음의 문제죠. 이렇게 발음이 우리가 흔히 어눌해진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이제 문제. 그다음에 운동성 실어증과 감각성 실어증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운동성 실어증과 감각성 실어증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운동성 실어증은 주로 이제 브레인에 주로 이제 브로카 영역에 이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환자 대상자 자체가 본인이 지금 말이 잘 안 된다, 이상하다라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래서 주로 운동성 실어증을 보이는 환자들은 말수가 줄어듭니다. 일단 이제 그리고 정확한 단어를 조금 이제 중간에 잘 사용하지 못한다거나 그러기 때문에 환자가 이게 남들과 이야기하거나 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저히 많이 줄어드는 걸 확인하게 되고요. 또 그 외에 이제 그 감각성 실어증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베르니케 영역에서의 이제 문제가 오는 건데요. 요거는 환자가 인지를 못하죠. 인지를 못해서 우리가 흔히 워드 샐러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샐러드가 여러 가지 야채가 막 믹스된 거죠. 근데 뭐 워드 샐러드는 그야말로 말을 막 이것저것 막 믹스해서 말하기 때문에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어떤 경우는 지리멸렬 같은 그런 이제 언어들을 대화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감각성 실어증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속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전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언어 장애를 보이기도 하고, 그 외에 이제 헤드에이크, 머리가 아프거나 혼동을 보인다거나, 또 이렇게 걸을 때 비틀비틀 보행 장애가 있다거나, 또는 이제 양쪽에 어떤 이제 조절해서 이렇게 조정이 불가능하다거나, 갑자기 시력이 안 좋아진다거나, 또 정서가 이리타블 부적절하게 된다거나, 또 더 나아가면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다거나 이런 이제 증상들을 있는지 알아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뇌졸중 CV에서의 가장 응급처치의 중요한 목적은 뭐냐? 빨리 혈액이 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의식 있는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뇌졸중을 만약에 경험했다, 노인분들이 가장 사실은 이제 연구에도 있습니다. 가장 노후에 걸리기 싫은 질병 1위가 뭐냐? 그럼 역시나 치매고 2위가 뇌졸중이라고 거의 뭐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뇌졸중은 사실 우리가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아주 비극적인 경험을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언어 상실로 인해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에, 특히 치매 대상자 하더라도 본인이 말을 잘 이제 못하는 거죠. 근데 뭐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그러면 이해도 못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이해도 못한다라고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정하시고 대상자에게 항상 그런 것들을 인지시켜주고 표시하셔야 되고, 특히나 무엇보다 어떻게 치료를 할 거다라는 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증상이 분명히 다양한 재활 방법들을 통해서 좋아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게 하시고 안정감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뇌졸중이 의심되는 증상, 아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경우는 지체 없이 대형병원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이 얼마나 빨리 지체 없이 다음 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주로 우리가 이제 뇌신경의 손상이 가는 걸 최대한 막으려면, 그럼 이제 CVA가 그 전조 증상부터 어떤 이제 뇌의 문제가 이런 이제 스트로크의 증상을 보일 때 최소한 빨리 얼마나 그럼 빨리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게 바로 이제 3시간입니다. 3시간 안에 응급의료센터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응급의료센터는 충분히 뇌졸중 후에 처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병원을 말씀드리는 거죠. 자, 뇌졸중의 전구 증상 다시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자, 한쪽 팔다리 힘이 빠지고 비틀거립니다. 아까 제가 반측 부전 말씀드렸죠. 한쪽 힘다리 갑자기 힘이 쫙 빠지고 중심을 잡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게 어눌해진다. 아까 제가 구음장애라든지 운동성 실조증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시력에 문제가 옵니다. 물체가 안 보이거나 또 두 개로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한쪽 얼굴이 이렇게 찌릿찌릿하거나 또는 한쪽이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마비를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메스꺼름, 구역감을 동반하는 극심한 머리가 두통. 어떤 이제 대상자들은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이제 뇌혈관이 이렇게 경색을 경험하신 분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 두통이 어느 정도 극심하냐면 정말 이 하늘이 머리를 누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극심한 두통을 느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극심한 두통. 그리고 이제 역시 비틀비틀하다 보니까 반듯하게 무게 중심을 잡지 못하고 이렇게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증상을 보이는 것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뇌졸중의 전구 증상입니다. 그래서 특히 치매의 특성상 본인의 이런 증상들을 남에게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가 흔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계시는 밀접한 환자와 관계를 하시는 분들은 특히 이런 뇌졸중의 전구 증상을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예, 다음은 치매와 관련된 응급상황 대처 중에서 경련에 의한 응급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경련도 어르신들에게 많은 응급 상황으로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또 상황이 되기 때문에요. 꼭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련은 뇌신경회군의 다량 방전 현상이고요. 그리고 대뇌 자극 과민성을 야기하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알코올 중단 이런 경우에 또 초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투약을 하셨다거나 또는 음주에 관해서 자세히 조사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경련도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우선 먼저 대발작, 즉 전신성 운동 발작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실제 말에서처럼 이제 전신의 운동 발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거나 강직 간대성 운동, 또 혀 깨물기, 실금, 정신혼미 이런 다양한 특징들을 함께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강한 운동근 활동기는 주로 이제 발작이 주로 후에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대발작은 일련의 이제 연쇄적인 증상인데 그 중에 가장 이제 저희가 또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전조 증상입니다. 오로라고도 흔히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오로 증상이 먼저 발생한다는 게 아주 큰 특징이고요. 이것은 바로 이제 간질 발작, 대발작이 곧 일어날 것을 알리는 이상한 느낌을 본인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보면 이런 전조 증상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로 이제 그 몇 초 전에 일어나는데 갑자기 환청이나 환시 또는 이상한 이제 미각을 경험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배가 아프거나 또는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운동감, 유동 자세에서 운동감을 느끼는 이런 이제 느낌들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의식 상실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대발작은 이런 이제 단계를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강직성. 그래서 주로 10 내지 12초 동안은 아주 계속적인 운동 근육의 강직이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때는 이제 어떤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 강직성 이제 발작 기간 동안에 이제 대성통곡 같은 울음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긴장 과도기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는 5 내지 한 15초 정도 아주 심한
근육의 강직과 과신전, 손 같은 데가 바깥으로 이렇게 다 이렇게 신전이 되는 이런 것들을 함께 지속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간대성기로 가면은 이때는 어떻게 보면 수축과 이완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많은 경련의 아주 특징적인 이제 증상이 이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강직과 이완이 반복이 되고, 이때는 또 특히 이제 관략근 마비가 일어나거나 또는 실금 같은 현상을 이제 발생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주로 보면 이제 자율신경계의 어떤 과호흡이라든지 또 타액, 누출, 또 빈맥.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발작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도의 타액에 의해서 기도가 이렇게 이제 폐쇄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 유지에 어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발작한 이후에는 이제 의식의 혼미 상태라든지 이렇게 혼동이나 두통 같은 증상들로 이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초점성 운동 발작인데요. 주로 이제 얼굴, 팔, 다리 일부에 이런 이제 간대성, 강직성 발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발작이 이제 아까 말했던 컨버전, 전신성 경련으로 빨리 진행될 수 있고요. 주로 이제 발작을 관찰할 때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발작의 시작 부위가 어디냐를 발견하는 겁니다. 주로 그 시작 부위는 바로 이제 대뇌 간질의 부위를 알려주는 근거가 되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대상자의 이제 눈이 어느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렇게 눈이 돌아가는 방향을 주목하는 것도 이제 이 발작 시작 부위를 발견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이제 또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운동 발작 중에 측두엽 발작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주로 성격 이상이 특징이고 자주 디즈니스 같은 현기증을 보이기도 하고, 아까 오로에서 나타났던 증상처럼 입맛이 이상하고 입맛에서 이렇게 쇠 냄새가 난다거나 금속성 맛이 느껴지거나,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게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격심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다른 이제 일반적인 증상에서는 어떤 정신분열증 같은 유사한 상동행위 운동 같은 것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소발작이 있는데, 이 소발작은 주로 이제 노인, 치매 어르신 같은 노인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주로 이제 어린이들에게 보이고, 이제 응급을 요하지는 않는 그런 발작이다라고 구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 이런 경련에 의한 발작이 있을 때 어떤 응급처치를 주로 우리는 해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주로 무엇보다 중요한 기도 유지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도 흡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를 항상 옆으로 또는 이제 반드시 눕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굴을 비스듬하게 옆으로 이제 해서 기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제 강직성, 간대성 경련이 있는 그 중에는 치매 대상자가 이렇게 막 경련을 할 때 못하게 이렇게 이제 억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억제하지는 않으나 이제 주변에 어떤 물건 또는 이렇게 다칠 수 있는 위험한 것들은 이제 대상자에게 이렇게 멀리 부딪히지 않도록 이제 떨려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본인의 혀가 말리거나 또 혀를 이렇게 이제 상해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임상에서는 이제 서랍자를 꺼주러 감아서 어금니 사이에 이렇게 이제 물려주거나 또 의치가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 대상자가 입을 다물어 버리는 상황에서는 절대로 이제 서랍자를 무리하게 늘려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입을 다문 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입에는 아무것도 물리지 않는 것이 이제 더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경련이 끝난 다음에는 환자를 옆으로 눕히고 기도를 유지하고, 또 혹시 입안에 있는 구강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토물질이라든 이물질들이랑 뭐 이런 것들이 분비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석션을 통해서 흡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경련 발작 후에 대상자가 깨어날 때 굉장히 중요하죠.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뭐 사람들이 다 그 대상자를 바라보고 있다거나 이래서는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조용한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 다음에 억제대를 무리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최대한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억제대 사용 자체가 환자를 놀라게 하거나 더 많은 반항을 가져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억제대 사용은 굳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자를 옆으로 축위로 유지하고 산소 공급을 주면서 빨리 이제 인근에 이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이제 후송하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간질 지속 상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발작이 2번 이상 되풀이되는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하고 응급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련이 중지되지 않고 또 다시 한 번 발작이 있는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발작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질식이라든지 이제 뇌 무산소증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뇌 손상을 초래할 수까지 있기 때문에 간질이 2번 이상 발작되는 경우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자 치매 환자 역시도 아주 이 발작하는 동안에 많은 피로감이 이제 지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체온도 굉장히 이제 상승, 위험한 수준에까지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간질 지속 상태 시에는 이제 환자의 기도 유지뿐만 아니라 상해 예방에 주의하면서 빨리 신속하게 병원으로 옮기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관련된 응급상황 대처 중에서 정신행동 증상에 관련된 응급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신행동 증상들이 아주 다양하게 이제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이제 정신행동 증상을 보일 수 있지만 특히나 이제 이것이 주요 이제 우리가 응급상황이라고 보여지는 정신행동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타인에게 상해를 주거나 또는 자해의 위험이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실종이라든지 자살 이런 것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은 정신행동 증상에 의한 아주 주요한 응급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치매 어르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에 의해서 아주 심한 아지테이션 같은 초조감을 보이게 되면서 갑작스럽게 감정 반응이 이제 격해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파국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정신행동 증상에 의한 응급 상황을 유발하게 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정신행동 증상에 대한 응급 상황을 크게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심한 정도에 따라서 1군, 2군, 3군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가장 1군이 심한 정도가 높은 거게 되겠죠. 주로 이제 망상이나 환각, 우울, 불면, 불안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보인다. 또는 그거에 따라서 신체 공격이라든지 배회,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증상들을 보일 때는 조금 증상의 정도가 1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제 착오, 잠깐 이제 잘못된 오해가 되겠죠. 착오. 그 다음에 이제 행동 증상으로는 초조. 그 다음에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이런 탈억제 행동.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큰 소리를 고함을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2군에 속합니다. 그리고 3군은 이제 심리 증상은 없고요. 행동 증상만 보이는 건데 울거나 욕하거나 또는 이제 의욕이 상실이 돼서 아무런 이제 뭐 반응이 없다거나 또는 계속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거나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을 따라다닌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제 3군에 속하는 증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치매 대상자의 파국 행동이 사실 이제 우리가 정신행동에 의한 응급 상황으로 이제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이제 하나의 이제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파국 행동에서는 다양한 이제 상태들을 볼 수가 있어요. 주로 신체적인 언어적인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민한 행동이라든지 또는 억제되지 않는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경우는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응급 상황들을 이제 야기시키게 되는 거죠. 신체 공격 행동에는 이제 타인을 또는 이제 본인 자신도 마찬가지죠. 자해나 타해를 하게 되는데 때리고 깨물고 던지고 침뱉고 또 욕하고 욕설하고 이런 다양한 언어 폭력이 여기 이제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과민한 행동으로는 자꾸 이제 말싸움을 하고 삐죽삐죽하고 화내고 큰 소리 지르고 또 울분을 터뜨리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억제되지 않은 행동에는 보시면 이제 뭐 환자에게 평상시와 다르게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뭐 친한 척을 한다거나 또는 뭐 부적절한 충고나 간섭을 한다거나 또는 남을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뭐 성적인 행동으로 강박적인 자유행위라든지 뭐 성기를 드러낸다거나 또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파국 행동 양상 중에 다양한 이제 억제되지 않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파국 행동의 증상이 사실은 대상자를 돌보는 사람, 또 옆에 주변에 이제 환자와 함께 있는 치매 환자와 함께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트레스로 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또 이제 그 응급 상황으로 또 신체적인 공격 행동이 연결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급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옆에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일단 무엇보다 파국 행동은 예방이 중요합니다. 우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중요하고요. 주로 이제 파국 행동이 보여지는 가장 큰 이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갑자기 대상자가 어떤 자존감이 상한다거나 또는 본인이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이런 이제 파국적인 행동이 더 심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예방의 최우선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어떤 대화를 할 때도 환자가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잘 이해할 수 있게 여러 번 반복하고 쉬운 단어로 또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복잡하거나 본인의 어떤 역량을 넘어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일상생활을 좀 단순화하고 반복적인 설명을 통해서 충분히 예측하고 그다음에 너무 많은 이제 과로하지 않도록 충분한 휴식 시간을 증가시키는 거,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파국 행동의 예방의 이제 상황들입니다. 예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대상자가 신체적으로 이상한지 표현하지 못하는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되고 너무 큰 소리를 한다거나 또 강한 빛을 이렇게 하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고요. 주로 보면 이제 돌보는 사람들이 파국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변에서 이제 조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치매 어르신이 이제 급격히 이제 흥분한 상태가 돼서 이런 파국적인 행동이 예상이 된다. 그러면 보호자 또는 돌보는 사람, 직원들 이렇게 다칠 수 있죠. 이런 판단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냥 계속 진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시도했어도 공격적인 방법이 계속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빨리 응급 상황으로 보고 이제 다른 행동으로 이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공격적인 대상자는 일단 이제 타인들과의 접촉을 조금 이제 피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조용한 곳에 이제 환자를 머물게 하시고 외부 자극도 조금 줄이시고 그다음에 이제 대처를 통해서 이제 대상자가 조금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이제 갖도록 하는 게 필요하고 혹시 이제 어떤 대소변의 문제, 그러니까 망상 또는 뭐 본인이 원치 않은 억제를 당했다거나 그다음에 또 어디가 많이 극심하게 아픈 통증 같은 이런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유발돼서 그것 때문에 파국적인 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급적 잘 해결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항상 대상자를 대하실 때는 이제 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큰 소리로 그다음에 또 과격하게 이렇게 행동하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낮은 목소리로 침착하고 그다음에 대상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어조를 이용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대상자가 공격은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안전거리를 유지하시면서 관찰하시고 일정한 기간을 두시고 환자 옆에서 관찰하면서 대상자 옆에 조용히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대처가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안심시키는 것 외에 뭐 다른 이야기로 해서 자극을 주시지는 않는 게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 불필요한 논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을 따지려고 하지 마시고 이것은 이제 논쟁을 통해서 뭔가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시고요. 치매 대상자를 이해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논쟁들이 대상자를 더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혹시 이제 더 나아가서 이런 공격적인 행동이 환자, 보호자, 직원들에게 해가 된다. 그러면 병원으로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상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어떤 파국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예측이 됐을 때는 절대로 혼자서 이제 제어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대상자 주변에서 잘 관찰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좀 관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안전하게 제압할 수 있도록 다른 타인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시고, 또 119에 연락을 또 해보시고, 그다음에 응급치료도 받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위험한 그런 물건들이라든지 자타에 위험이 있는 물건들은 미리 환자 곁에서 치워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정신행동 증상에 의한 응급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낙상에 의한 응급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대상자들이 대부분 치매 대상자가 이제 노인이시고, 그다음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많게는 40% 정도가 1년에 한 번 이상 이제 낙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이 중에 한 50% 정도 낙상을 경험한 어르신 중에 또 50%는 한 번이 아니라 2번 이상의 낙상을 경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이 있겠지만 주로 이제 노인 사고사의 주된 원인이 또 낙상이고요. 낙상은 또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예측할 욕창이라든지 또는 부동자세로 인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만들게 되면서 어르신의 이제 삶의 질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낙상에 대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간 낙상 비율 아까 말씀드렸죠.
일반 정상 노인은 뭐 한 40%까지 된다면 치매 대상자는 그거의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한 80%까지도 정상 노인에 비해서 낙상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낙상에 의해서 자칫해서 이제 머리 쪽에 충격이 가해진다 그러면 뇌출혈이 잘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이 치명적인 합병증으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낙상 후에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의 제한, 특히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훨씬 이제 치매 대상자의 어떤 예후에도 많은 이제 관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낙상은 무엇보다 예방과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많이 드시는 약물, 특히 고혈압약, 그다음에 전립선약, 또 골다공증 제제, 수면제, 또 항정신성 약물들 이런 것들이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낙상을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운동을 이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향상시키고 그다음에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제 환경.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주변에 뭐 전깃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넘어지면 다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단순화시키시고 특히 이제 욕실 같은 곳에서도 이렇게 항상 욕실이 말라 있는 상태로 물기가 없도록 하신다거나 문턱 같은 게 있을 때는 문턱 위에 이렇게 고무판을 대서라도 이 문턱을 넘으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환경적인 요인의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심 있게 이제 보호자라든지 또는 이제 기타 환자와 관여되는 분들의 주의와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낙상이 일어났을 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넘어지시면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많이 아시지만 골다공증 위험이 대부분 배제를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골절이 의심이 되는 거 굉장히 이제 흔하죠. 그래서 일단 넘어지시거나 이제 그러실 때는 억지로 대상자를 옮기려고 하시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큰 문제가 없다면 빨리 119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119의 그 직원에 의해서 이송할 수 있도록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르신 자주 넘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낙상 일지를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똑같은 상황에서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재발을 예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의 낙상을 경험하신 분들이 또 2번 이상 낙상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거든요. 그리고 한 번 낙상을 하시면 또 이게 마음이 굉장히 이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더 경험하세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도 낙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똑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낙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낙상에 의해서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절대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러진 뼈 때문에 주변의 신경, 근육, 혈관을 손상시킬 수 있고 또 잘못하면 그 부러진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면서 이제 오픈 이제 인저리를 받게 되는 거죠. 개방성 골절을 일으키게 되면 개방성 골절의 문제는 이제 외부의 감염균이 쉽게 이제 또 침입할 수 있죠. 그래서 2차적인 감염까지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무리해서 움직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친 곳이 일단 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바로 엑스레이를 찍을 수는 없지만 예측이 된다라고 하면 그곳에 부목을 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골절 부위 아래 위로 충분히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해서 단단한 부목을 내주시고 피부가 상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필요하고 또 많이 부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응급처치를 이제 응급처치 뭐로 연결을 하시기 전에는 이제 찬찜질, 얼음을 대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출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빨리 출혈을 이제 줄일 수 있도록 지혈을 시키고 소독된 붕대를 감아준다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상자를 일단 안정을 시키는 게 필요하고요. 어찌됐든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는 최대한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환자를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골절이 특히 일어난 부위는 절대로 이제 다른 곳이 손상되지 않도록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출혈이 있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혈을 하시고 119에 의해서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노인에게서 대체 골절은 사망률이 50%나 되는 치명적인 요인으로도 우리가 이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낙상에 대한 응급 대처가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약물 과다에 의한 복용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특성상 사실은 이제 최근 기억의 장애. 그래서 약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조금 기억의 이제 인지 기능의 장애가 오죠. 그러면 안 드신 줄 알고 동일한 약을 또 똑같이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약을 거르시기도 하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약물 과다에 의한 복용들이 또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이제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고혈압 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또 항정신성 약물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약을 계속 추가 복용을 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이제 부작용과 치명적인 문제들이 분명히 야기가 됩니다.
주로 보면 콜린 아스트레제 억제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치매약 중에 하나예요. 치매약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동일하게 뭐 여러 번 이제 과량 투여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구역질, 구토, 과다한 타액 분비, 그다음에 이제 땀을 과다하게 흘린다거나 맥박이 이제 서맥, 아까 제가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정상적인 맥박보다 느리게 뛰는, 또는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거나, 또 호흡 곤란이 있다거나 전신의 경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그러면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근육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전신의 모든 근육들에 다 영향을 주면서 특히 호흡을 하는 호흡근까지도 억제가 돼요. 그러면 호흡기계 근육이 이완이 되면서 호흡 억제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까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주의를 요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우울이라든지 또는 이제 예를 들자면 수면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울감이 있다거나 또는 기타 등등 정신적인 문제들이 계실 때 일부 이제 항정신성 약물들을 동일하게 같이 이제 추가로 복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이제 종류가 많죠. 그래서 여러 증상이 있을 수 있고, 주로 이제 항정신성 약물을 과다 복용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의식 손실이라든지 역시 호흡근 마비, 그리고 이제 간이나 신장의 독성, 이런 것들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기타 합병증들을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고, 더불어서 경련 같은 이런 증상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약물 과다에 대한 복용을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응급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을 철저히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돌보는 분들이나 이런 이제 주변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상자가 정확하게 약을 그날 먹고 있는지를 여부를 확인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어르신이 이제 약을 예를 들어서 일주일분을 받아오셨다. 그러면 이제 현재까지 먹은 게 이틀이다. 그럼 나머지 5일분이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약 관리를 통해서 현재 약을 잘 드셨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약을 제대로 먹었나 안 먹었나가 굉장히 이제 이게 치매 특성상 약간 인지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렇게 약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이런 약 상자 같은 것도 시중에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약 상자 같은 데 약을 이렇게 정확하게 넣어 놓으시면 약이 없으면 먹은 거고 그 칸에 있으면 드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좀 관리를 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제 당뇨 제제 같은 경우는 또 식사와 아주 깊은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정신운동 증상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식사 거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하게 되면 당뇨 제제 약도 이제 안 드시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식사 안 드셨는데 당뇨 제제 약을 드시면 혈당이 굉장히 우리가 원치 않는 혈당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항상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약물 과다로 응급 질환이 발생됐다. 어떻게 할 건가? 역시 이제 우리가 빨리 응급센터에 연락을 해야 되죠. 그래서 후송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고, 만약에 이제 환자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호흡근 마비나 이런 것들이 와서 의식이 이미 이제 없어졌다. 그러면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기도를 유지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이제 숙지했던 호흡에 문제가 있다. 그럴 때는 바로 심폐소생술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응급실로 가시는 게 필요하죠. 약물 과다 의심이 되면. 근데 이제 가실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떤 약을 드셨는지, 복용한 약물의 종류, 추정되는 약물의 양, 그다음에 언제 드셨는지를 정보를 의료인에게 알려주시는 게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복용한 물질을 모른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대상자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최대한 빨리 처치받을 수 있도록 가시는 게 맞고, 어떤 약의 종류인지, 얼마큼 드셨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예후에 어떤 이제 판가름을 하는데 중요한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강한 산이나 독극물 같은 경우는 구토를 하시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구토를 하시다가 그 독극물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극을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이것이 또 이제 구토와 더불어서 흡인에 의해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물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약물을 이제 드신 지가 30분이 넘었다. 근데 이제 의식이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이제 30분 이내다. 그런데 의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구토를 이제 시행하는 방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30분 아니지만 의식이 없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구토를 유발하다가 이제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이제 안 됩니다. 반면에 약물을 드시고 30분이 넘었다. 그러면 이미 위에서 다 흡수가 일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토나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고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서 위세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합병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전문적인 치료를 실시해야 됩니다. 자,
이제 치매와 증상과 관련된 응급상황 대처들도 저희가 다 마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꼭 알아두기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어르신이 이제 치매 대상자의 특성상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 그다음에 또 음식을 잘 씹지 못하는 노인의 특성 이런 것들 때문에 음식에 대한 기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죠. 그래서 부분 폐쇄냐 완전 폐쇄냐에 따라서 다양하다 증상이. 부분 폐쇄라고 한다면 코를 고는 듯한 느낌, 완전 폐쇄라고 한다면 전혀 호흡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리고 방법은 이제 기도를 유지해주는 다양한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물질이 있다면 이물질을 꺼내는 이런 이제 도수적인 방법들로 간단하게 이제 교정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이 주로 이물질이 흡입돼서 기도가 막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끙끙대거나 뭐 안절부절 못하거나 뭐 본인이 이거보다는 신호를 보낸다거나 심하면 이제 청색증이나 의식상실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임상 상황에서는 이제 후두경이나 겸자를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쉽지 않죠. 그럼 도수적으로 손을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방법, 기침을 유발하는 방법, 등을 두드리는 방법,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뇌졸중이었는데, 뇌졸중은 실제 이제 의심이 되면 지체 없이 뇌졸중에 대한 이제 추후 이런 이제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환자를 옮기시는 게 중요하죠. 최소한 증상이 나타나고 골든 타임이 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3시간입니다. 3시간 이내에 최대한 빨리 의료기관으로 가시는 게 좋고, 뇌졸중의 전구 증상은 이렇습니다. 팔다리 힘이 없고 비틀거리고 말이 어눌해지고, 그 다음에 물건이 2개나 또는 안 보이기도 하고, 감각이 한쪽 감각이 무뎌지거나 힘이 빠지기도 하고요. 구역감 같은 도통, 그 다음에 무게중심을 잡지 못하는 비틀비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계시면 좋죠. 그 다음에 기도 흡입입니다. 기도 흡입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상자는 항상 반드시 누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머리는 옆으로, 가능하다면 측의를 취하는 게 좋겠고, 혹시 이제 흡인을 할 수 있다면 흡인을 준비하시는 것도 좋겠고, 또 조용한 환경, 그 다음에 무리하고 억제를 사용한다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억제를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이제 경련 후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산소 공급에 대해서도 우리가 숙지하시고 병원으로 빨리 후송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까 경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반복적인 경련이 있을 수 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빨리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을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에서 파국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였죠. 가장 우선은 이제 예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환자를 직접 혼자 대면하거나 제어하려고 하지 말고 관찰을 어느 정도 해보시고, 위험한 물건 같은 건 치우시고, 그 다음에 혼자서 제압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변의 도움이나 119를 통해서 연락을 취하시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낙상 말씀드렸습니다. 낙상에 의해서 다양한 이제 그 상황들이 예측이 된다. 그래서 특히 치매 대상자 같은 경우는 약물이나 심혈관계성 환경, 또 근력의 어떤 위축 이런 것들 때문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혹시 낙상에 의해서 골절이 예측이 된다. 절대 억지로 움직이지 말아라. 그래서 부목을 된다거나 하고 119로 빨리 연결을 하셔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약물 과다죠. 치매 특성상 약물 과다가 나타날 수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주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약을 먹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특히 남은 약 관리를 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물 과다로 인해서 응급 발생이 됐을 때는 지체 없이 119로 가셔야 되고요. 30분이 지났냐 안 왔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한 또 처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가시게 될 때도 어떤 약을 언제 얼마큼 드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오늘 우리 제3부의 제1장 제2절이죠. 응급상황 돌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